할머니 걔한테 책 읽어주는 거 봐. 제정신이 아닌가 봐. 남편이 죽었잖아. 정신이 나갔나 봐. 매일 아침 10시, 우리 아파트 502호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그냥 책이 아닙니다. 법률 서류, 판결문, 20년 된 재판 기록들이에요. 몽아, 오늘은 1999년 5월 판결문 읽어줄게. 저는 20년 넘게 옆집에 산 김영희입니다. 정숙 언니가 이상해진 건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강아지 반응이었습니다. 증인 최민준의 진술에 따르면 특정 이름만 나오면 몽이가 미친 듯이 짖어대는 거예요. 마치 사람처럼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언니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 녀석이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간 우리 남편인 것 같아. 남편은 정말 강아지로 환생이라도 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 버튼 구독 눌러주시면 감동이 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신기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저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정숙 언니네 초인종을 눌렀어요. 정숙 언니, 나야. 시장 갈 거지. 언니는 항상 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었죠. 어머, 영희야. 기다렸어. 오늘은 고등어가 싸대. 우리는 그렇게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 옆집. 남편들이 회사 동료였던 인연으로 이사 온 게 1995년이었으니까요. 정숙 언니 남편 박동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공무원이었는데 성실하고 반듯하고 언니를 정말 아꼈죠. 우리 남편도 2010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동진 씨는 작년까지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뇌출혈이었대요. 언니는 그날부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울고 밥도 안 드시고 방에만 틀어박혀 계셨어요. 제가 매일 찾아가서 언니 밥 먹어. 동진 씨가 하늘에서 걱정하겠어 라고 해도 소용없었죠.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언니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영희야, 나 강아지 키우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강아지. 갑자기? 응.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올 거야.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저는 찬성했죠. 그래, 좋은 생각이야. 강아지라도 있으면 덜 외로울 거야. 그렇게 언니는 보호소에서 중형견 믹스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이름은 몽이. 갈색에 흰색 털이 섞인 눈망울이 큰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몽이가 언니를 따라다니는 건 당연한데 그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마치 사람처럼 언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우는 날이면 몽이도 킁킁거리며 같이 울었어요. 저 강아지 뭔가 특별한 것 같지 않아? 제가 물었을 때 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응. 이 녀석 눈빛이 우리 남편 눈빛이랑 똑같아. 저는 웃으며 넘겼죠. 에이, 언니. 그리운 마음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하지만 언니는 진지했어요. 아니야, 영희야. 진짜야. 이 녀석이 우리 남편인 것 같아.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언니가 정말 이상해진 건 아닐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제가 언니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언니가 서재에 앉아서 낡은 서류 뭉치를 몽이에게 읽어주고 있었어요. 몽아, 오늘은 1998년 3월 15일 판결문부터 읽어줄게. 피고인 김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몽이는 언니 발밑에 앉아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듣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우리 남편이 생전에 모아둔 서류들이야. 판결문이랑 법률 자료들. 몽이한테 읽어주면 집중해서 듣더라고. 그게 무슨. 우리 남편이 법조인이었거든. 이런 거 정리하는 걸 좋아했어.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동진 씨가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법원 관련 일을 하셨구나. 그래도 언니 강아지한테 판결문을 읽어주는 건 좀. 괜찮아. 나도 남편 생각나고 몽이도 좋아하는 것 같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슬픔을 이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502호 할머니 이상해졌대. 남편 잃고 정신줄 놓으신 거래. 강아지한테 서류 읽어준대. 완전 치매 아냐? 불쌍하게 혼자 사시니까 그러나 봐. 저는 화가 났어요. 뭐가 이상해요? 남편 그리워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죠. 영희 씨도 옆집이라 모르는 거예요. 새벽에 강아지 우는 소리 들어봤어요? 소름 끼쳐요. 실제로 그랬어요. 가끔 밤에 몽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강아지 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사람이 흐느끼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도 소름이 돋았지만 언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4월 중순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언니네 집에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언니는 또 서재에서 서류를 읽고 있었어요. 정숙 언니, 또 그거 읽어? 응. 오늘은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옆에 앉아서 커피를 홀짝이며 언니가 읽는 걸 듣고 있었어요. 1999년 5월 20일. 증인 최민준의 진술에 따르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몽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왈왈왈, 캉캉캉, 으르르릉.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고 서류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언니가 깜짝 놀라 몽이를 말렸습니다. 몽아, 몽아, 진정해. 하지만 몽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서류를 물어뜯고 발로 긁고 계속 지저댔습니다. 저도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어머, 왜 저래? 언니는 몽이를 안아서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몽이는 계속 그 서류만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언니가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봤어요. 최민준, 최민준.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희야, 이 사람. 우리 남편 친구야. 친구. 응. 대학 동기였어. 지금은 국회의원이야.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좋은 사람 아냐?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몽이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언니는 서류를 더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영희야, 이거 뭔가 이상해. 왜? 뭐가? 이 판결문에 최민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언 내용이
이상해. 마치 거짓말을 한 것 같아. 그게 무슨. 그리고 우리 남편이 메모를 남겼어. 여기 봐. 언니가 서류 여백에 적힌 작은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최민준, 위증 의심. 99년 5월 재조사 필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럼 동진 씨가 최민준을 의심했다는 거야?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몽이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언니는 몽이를 꼭 안았어요. 몽이는 언니 품에서 킁킁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거야. 최민준에 대해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몽이가 동진 씨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눈빛, 그 반응은 뭐지? 저는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3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그때 옆집 502호에서 불빛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언니도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영희야, 나 오늘 어디 좀 갔다 올게. 어디? 최민준 의원 사무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왜?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어. 우리 남편 일에 대해서. 언니, 위험할 수도 있어. 의원이면 권력도 있을 텐데. 괜찮아. 그냥 옛날 친구 부인이 인사하러 가는 거니까. 저는 불안했지만 언니를 말릴 수 없었어요. 그럼 나도 같이 갈게. 응, 고마워, 영희야. 우리는 그날 오후 여의도에 있는 최민준 의원 사무실로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 20층이었어요. 비서가 우릴 맞이했죠. 어떻게 오셨어요? 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동진의 아내 이정숙입니다. 의원님과 인사 좀 나누고 싶어서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5분 후 우리는 최민준 의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 정숙 씨 아니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최민준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인자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이 차갑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이에요.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그래요? 그거 참. 동진이가.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없었어요. 형식적인 위로일 뿐이었죠. 언니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의원님, 혹시 1999년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적 있으시죠? 최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갑자기 왜요? 남편이 남긴 서류를 정리하다가 봤어요. 의원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건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정말요. 법정의 증인으로 나가셨는데요. 최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숙 씨,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 옛날 일인데. 혹시 우리 남편이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적 없나요? 없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니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실례했어요.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언니가 제게 속삭였어요. 영희야,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 씨. 최민준이 따라 나온 거였어요.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동진이도 이제 없는데 옛날 일 들추면 좋을 거 없어요. 그 목소리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최민준의 차가운 눈빛을 봤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왈왈왈, 으르르릉. 몽이가 짖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걸치고 언니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정수가, 괜찮아?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언니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영희야, 무슨 일이야? 누가 협박 전화를 했어. 뭐, 저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몽이는 현관문 앞에서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전화?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왔어. 남자 목소리였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언니는 떨고 있었어요. 저도 무서웠지만 언니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언니, 경찰에 신고하자. 안 돼.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만약 정말 최민준이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는 권력이 있어. 경찰도 함부로 못할 거야. 저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결심했어. 뭘? 진실을 밝혀낼 거야. 우리 남편이 왜 죽었는지. 언니, 그게 무슨. 영희야, 사실은 말이야. 언니가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 무슨 말? 여보, 내가 만약 갑자기 죽으면 서재에 있는 서류들을 꼭 확인해 봐라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럼 동진 씨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그때 남편 표정이 너무 심각했어. 마치 뭔가 큰 일을 알아버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서류를 읽고 있는 거구나. 응. 처음엔 그냥 남편 그리워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언니는 서재로 가서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여기 봐. 최민준이 관련된 사건만 해도 5건이야. 그리고 전부 최민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 그게 뭐가 이상해? 너무 완벽해. 증언이 마치 누가 시나리오를 짜준 것처럼. 저는 서류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언니가 뭔가 발견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파헤쳐 볼 거야.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거야. 위험할 텐데. 알아. 하지만 우리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나라도 진실을 밝혀야지. 그때 몽이가 언니 발밑에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언니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나도 도울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언니와 몽이를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정말 몽이가 동진 씨일까?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죽은 남편이 강아지로 돌아와서 복수하려는 거라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 내가 도와줄게. 영희야, 20년 옆집에 살면서 친구잖아. 혼자 위험한 일 하게 둘 수 없어.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영희야.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어요. 영희야, 이것 봐. 뭔데? 1999년 5월 사건. 최민준이 증인으로 나간 바로 다음 날, 기업 A사가 정부 입찰에 당첨됐어. 그 A사 대표가 바로 최민준의 동서야.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럼 최민준이 거짓 증언으로 경쟁사를 떨어뜨린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우리 남편이 그걸 알아챈 거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이었어요. 단순한 거짓 증언이 아니라 국가 입찰 비리. 그리고 그 비리를 알아챈 동진 씨. 언니, 그럼 동진 씨가. 응. 아마도 최민준이.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추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동진 씨의 죽음은 단순한 뇌출혈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때 몽이가 갑자기 짖었습니다. 왈. 현관문 쪽을 노려보며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혹시 누가 밖에서 엿듣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몽이는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언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영희야, 조심해야 해. 우리가 뭔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린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류를 다시 서재에 숨겼습니다. 언니, 오늘은 이만 집에 갈게. 혹시 모르니까 뭔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응, 알았어. 영희야, 정말 고마워.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차는 새벽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어요. 우리가 정말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놓은 건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뗀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검은 차는 3일 동안 주차장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창문으로 그 차를 확인했어요. 언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언니네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언니는 항상 아침 7시면 문을 열어줬거든요. 저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안에서 몽이가 미친 듯이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다른 위험을 알리는 짖음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마스터키를 들고 올라왔고 우리는 함께 문을 열었어요.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서재 책장이 뒤집혀 있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몽이는 언니 발밑에서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달려가서 언니를 흔들었습니다.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남자 3명이 찾아왔다고.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이 험악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들은 서류를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언니가 거부하자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대요. 몽이가 그들에게 달려들었지만 한 남자가 몽이를 발로 찼다고 했어요. 저는 몽이를 살펴봤습니다. 옆구리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서류를 찾지 못하자 언니에게 경고했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들추지 말라고. 최민준 의원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만약 계속 이러면 손주들한테 위해를 가할 거라고 협박했대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진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다고. CCTV를 확인해도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을 거라고. 관리소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언니만 남았어요. 저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서류는 무사하다고. 미리 다른 곳에 숨겨뒀다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거였습니다. 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고. 여기서 멈추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든지. 저는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알았습니다. 언니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몽이가 언니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언니는 몽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괜찮다고, 우리가 끝까지 갈 거라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언니는 저를 불렀습니다. 집이 아닌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혹시 모를 도청 장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언니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전부 스캔해서 저장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옛날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1999년 당시 최민준과 동진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은 친구처럼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그 사진 뒷면에 적힌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동진 씨의 필체였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널 막아야 했어.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설명했습니다. 동진 씨는 최민준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막지 못했다고. 친구였기 때문에 망설였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민준의 비리는 더 커졌고 동진 씨는 괴로워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심했던 거예요. 친구를 고발하기로. 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진 씨가 작성한 고발장 초안이었어요. 하지만 제출되지 않은 문서였습니다. 동진 씨가 죽기 전날 작성한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최민준의 모든 비리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위증, 뇌물수수, 입찰 담합, 정치자금 횡령. 20년 넘게 쌓아온
범죄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친구가 아닌 법조인으로서 이 사실을 고발한다. 하지만 이 문서는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동진 씨가 그 다음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저는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동진 씨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민준이 고발장 작성 사실을 알아챘고 그를 제거한 거였어요. 저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 차례라고.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경찰에 직접 가기엔 위험했어요. 최민준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요.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언론에 제보하자고. 하지만 어느 언론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제 조카 딸 박민지. 젊은 기자였어요. 정의감이 강하고 용감한 아이였죠. 언니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민지를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니네 집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어요.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제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어요. 언니는 거절했지만 저는 우겼습니다. 결국 언니와 몽이는 제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다시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이번엔 2대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당한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민지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몽이도 함께였습니다. 언니는 몽이를 혼자 두기가 불안했거든요.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우리 앞을 막아섰어요. 차 문이 열리더니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들이 그날 밤 언니네 집을 습격한 사람들이라는 걸.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경고했잖냐고.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지 말라고. 하지만 듣지 않았으니 이젠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저는 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저를 밀쳐냈어요.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언니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남자들이 언니를 둘러쌌어요. 그들은 언니를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도와달라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무서워서 혹은 관심이 없어서. 그때였습니다. 몽이가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어요. 가장 앞에 선 남자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다른 남자가 몽이를 차려고 발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언니가 움직였어요. 순식간에 그 남자의 팔을 붙잡더니 정확한 동작으로 꺾어버렸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건장한 남자를 제압한 거예요. 다른 남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분노하며 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언니는 침착하게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한 남자의 주먹을 피하고 다른 남자의 발차기를 막아냈어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마치 무술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니는 무술을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법을 집행하듯 냉정하고 정확하게. 몇 분 만에 4명의 남자가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언니는 숨도 차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납치미수. 형법 제260조, 제283조, 제287조 위반이라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전원 구속될 거라고. 남자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일어나 도망쳤어요.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멍하니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언니는 제게 다가와 부축해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자신의 진짜 정체를. 우리는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언니는 평범한 전업주부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까지 법복을 입었던 부장판사였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판사요? 우리 정숙 언니가 20년을 옆집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되어 30년 가까이 법정을 지켰답니다. 특히 경제사건과 부정부패 사건을 많이 다뤘다고 했어요. 그래서 법률 서류를 보면 어떤 게 이상한지 금방 알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럼 동진 씨도 법조인이었나요?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법원 행정직 공무원이었다고. 둘은 법원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답니다. 그런데 왜 판사를 그만두셨어요?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출산 후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들었다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판사라는 걸 부담스러워했답니다. 주변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엔 여성 판사가 드물었으니까요. 결국 아이들을 위해 판사직을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언니의 피 속에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가져온 서류들을 보며 계속 공부했고 법률 지식을 놓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보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시장 가고 수다 떨던 평범한 이웃이 사실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숨겨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판사였다는 걸 알리면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다고, 오히려 존경스럽다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이해된다고. 아까 조폭들을 상대할 때 그 침착함. 법조문을 줄줄 외우는 것. 서류를 보는 정확한 눈. 모두 판사 출신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언니는 몽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울 차례라고. 더 이상 숨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30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지켰듯이 이번에도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저는 언니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언니 옆을 지키겠다고. 그날 저녁 우리는 조카 민지를 만났습니다. 민지는 언니의 정체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언니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검토했어요. USB에 저장된 서류들, 사진들, 동진 씨의 고발장 초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기사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최민준의 영향력이 크니까 한 번에 제대로 터뜨려야 한다고. 우리는 계획을 짰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그 전까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특히 동진 씨의 죽음에 대한 의혹. 이건 입증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언니네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몽이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서재 책장 앞에서 계속 킁킁거리며 긁는 거예요. 언니가 몽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몽이는 계속 그 자리를 봤어요. 마치 뭔가 있다는 듯이. 언니는 책장을 열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몽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혹시 책장 뒤에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우리는 책장을 밀어봤습니다. 무거웠지만 둘이 힘을 합쳐 조금씩 옮겼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벽에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그 안에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손을 넣어 꺼냈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만년필 한 자루가 있었어요. 동진 씨가 평생 아끼던 만년필이었습니다. 언니는 만년필을 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만년필이 너무 무거웠어요. 저는 만년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만년필 뚜껑 안쪽에 작은 버튼이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만년필에서 작은 USB가 튀어나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지? 급히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하지만 곧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진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최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녹음은 대화 형식이었습니다. 장소는 어떤 식당인 것 같았어요. 최민준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진아, 자네만 믿네. 이번 것만 도와주면 큰 돈을 주겠네. 동진 씨가 거절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이건 명백한 범죄야. 나는 못 도와줘. 최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자네 가족 생각은 안 하나? 딸애가 대학 들어갔지? 등록금 마련하기 힘들 텐데.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동진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나는 법을 어길 수 없어. 그럼 내가 고발하겠네. 자네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를. 녹음은 여기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날짜는 동진 씨가 죽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번엔 동진 씨 혼자 녹음한 내용이었어요. 동진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최민준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고발하겠다고. 최민준은 웃으며 말했답니다. 동진아, 후회하게 될 걸세. 동진 씨는 녹음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녹음을 증거로 써달라고. 최민준이 분명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여보, 사랑하네. 녹음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말을 잃었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최민준이 동진 씨를 협박했고 동진 씨가 고발하려 하자 제거한 거예요. 언니는 만년필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몽이는 언니 발밑에서 낮게 울부짖었어요. 마치 미안하다고, 이제야 증거를 찾아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동진 씨는 끝까지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친구를 배신할 순 없었지만 법을 어길 순 더욱 없었던 분. 그리고 자신의 죽음까지 예감하면서도 진실을 남긴 분. 우리는 즉시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고. 민지는 다음 날 아침 바로 우리 집으로 왔어요. 녹음 파일을 듣고 민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었어요. 살인 교사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지는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고. 내일 아침이면 톱 기사로 내보내겠다고. 최민준의 모든 비리와 동진 씨, 죽음의 의혹까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가 터졌습니다. 모든 언론이 최민준 의원 의혹 사건을 보도했어요.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최민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최민준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어요. 언니는 드디어 남편의 억울함을 풀었다며 안도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정의가 승리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니가 녹음 파일을 다시 듣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고. 우리는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또 다른 목소리가. 동진 씨가 혼자 녹음하던 그 파일 끝부분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진 씨가 통화하던 상대는 최민준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몽이가 갑자기 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었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아주 끔찍한 진실을.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최민준만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었던 동진 씨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언니는 녹음 파일을 10번도 넘게 되돌려 들었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잡음 제거 프로그램까지 사용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희미한 목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동진 씨가 죽기 전날 밤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동진 씨였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 최민준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설득해 볼게. 그리고 상대방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형님 정말 고발하실 겁니까? 그럼 형님도 같이 끝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동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 20년 동안 침묵했지만 이젠 정말 끝이야. 상대방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발요.
저희도 같이 망합니다. 형님 목도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됐어. 내 결심은 확고해. 민준이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검찰에 모든 걸 넘긴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동진 씨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여보.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나도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 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동진 씨가 말했습니다. 99년부터 시작이었어. 민준이가 처음 제안했을 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딸 대학 등록금이 급하다는 핑계로 받아버렸지. 처음엔 작은 돈이었어. 정보 좀 흘려주는 대가였지. 하지만 점점 커졌어. 입찰 정보, 재판 일정, 내부 문서. 나는 법원 행정직이었어. 접근 권한이 있었지. 그걸 이용했어. 20년 동안.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진 씨도 공범이었던 겁니다. 최민준의 비리를 도운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동진 씨였어요. 녹음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민준이가 선을 넘었어.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그 가족이 파산하고 아이들이 거리로 나앉는 걸 봤어. 그때 깨달았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돈 몇 푼 때문에 정의를 팔아넘겼어. 여보, 미안해. 당신은 내가 정직한 공무원인 줄 알았지. 하지만 난 범죄자였어. 동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민준이를 만나서 말할 거야. 같이 자수하자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여보, 이 녹음을 들으면 알 거야. 내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었는지. 용서해줘. 그리고 사랑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몽이는 언니 곁에서 킁킁거리며 함께 울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동진 씨. 정의롭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분. 하지만 그도 20년간 범죄에 가담했던 공범이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하려 했던 것뿐. 그리고 그 결심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뭘 한 거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세상에 알린 건 최민준의 비리만이 아니야. 우리 남편도 같이 망신당하게 된 거야.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남편도 공범이었다는 걸. 그럼 남편의 명예는? 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지의 기사가 일면에 실렸어요. 최민준 의원의 20년 비리가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진 씨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언니가 요청했거든요. 남편의 이름만은 기사에서 빼달라고. 민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들어줬습니다. 기사의 제보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었고 증거는 검찰에 직접 제출되었어요. 그날 오후 검찰이 최민준을 소환했습니다. 뉴스에서 수갑찬 그의 모습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악인이 드디어 처벌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환호할 수 없었어요. 언니는 TV를 끄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갔어요. 언니는 동진 씨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결정했어. 뭘? 남편의 죄도 세상에 알릴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그럼 동진 씨 명예가. 알아. 하지만 그게 맞는 거야. 남편도 원했을 거야. 언니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어요. 동진 씨의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같이 자수하자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수하려 했어. 최민준과 함께. 하지만 최민준이 그걸 막았지. 그래도 남편의 뜻은 분명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는 거. 내가 대신 해줄 거야. 남편이 못다한 속죄를.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는 단단한 결심을 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저녁, 언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직 부장판사 이정숙으로서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언니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직 부장판사 이정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민준 전 의원 사건의 제보자로서 그리고 공범의 아내로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남편 닥동진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발견한 증거에 따르면 남편도 최민준의 비리에 가담했습니다. 20년간 법원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언니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뇌출혈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남편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정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저는 30년간 입었던 법복의 이름으로 그리고 20년을 함께한 아내의 이름으로 판결합니다. 고인 박동진 유죄. 다만 마지막 순간 참회했기에 정상을 참작합니다.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민준 유죄.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반성하지 않았기에 법의 최대 처벌을 구형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언니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언니는 제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영희야, 난 제대로 한 거 맞지? 응, 언니. 제대로 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뉴스는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동진 씨의 과거도 모두 밝혀졌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진 씨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마지막에 양심을 되찾았으니 용서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민준은 구속되었고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동진 씨의 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했지만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라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식 기록에 그의 범죄가 남게 되었어요. 언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언니네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당장 와달라고, 몽이가 이상하다고.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언니네 집 거실에는 몽이가 누워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수의사를 불렀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언니는 몽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몽이는 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이제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몽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지. 정말 당신이지. 몽이가 언니 손을 핥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 비밀까지 세상에 알렸어. 화났지? 몽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는 듯이. 고마워. 마지막까지 나랑 함께 해줘서. 그리고 진실을 알려줘서. 몽이가 작은 소리로 킁킁거렸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녹음 들었어. 자수하려 했다는 거. 그리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거. 나도 미안해. 30년 동안 당신이 괴로워하는 줄 몰랐어. 판사일 그만두게 해서 미안해. 몽이가 언니 볼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알아. 당신이 마지막엔 용기 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이제 편히 쉬어.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 용서받았어. 나한테서. 몽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 눈물이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슬프고 아름다웠어요. 언니는 몽이를 꼭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옛날 동진 씨가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몽이는 언니 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몽이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동진 씨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눈빛. 그리고 몽이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언니는 한참을 몽이를 안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언니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최민주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동진 씨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협박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으로 중형을 받았습니다. 언니는 그 소식을 담담하게 들었어요. 이제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평화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매일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언니는 예전처럼 다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갔어요. 시장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은 언니를 다르게 봤어요.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전직 판사이자 정의를 위해 남편의 비밀까지 밝힌 용기 있는 여성으로.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와 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꿈을 꿨어. 무슨 꿈? 우리 남편 꿈.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났어. 저는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하더라. 고맙다고. 자기 대신 용기를 내줘서. 그리고 미안하다고. 평생 거짓말하고 살아서. 나도 말했어.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영희야, 나 이제 알겠어. 사랑이 뭔지.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야. 불완전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남편은 죄를 지었어. 하지만 마지막엔 후회했어. 그리고 속죄하려 했어. 그걸로 됐어. 나는 그 남편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저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는 계속 말했어요. 30년간 판사로 살면서 수없이 판결을 내렸어. 유죄, 무죄, 집행유예.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판결은 바로 이거였어. 내 남편에 대한 판결. 법으로는 유죄야. 분명히. 하지만 사랑으로는. 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용서해. 당신의 마지막 용기를 기억할게. 그리고 평생 사랑할게. 벚꽃 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앞을 지나갔어요. 마치 동진 씨가 답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는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동진 씨가 남긴 모든 서류를 법무부에 기증하기로 했어요. 법학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년필은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진실을 밝힌 증거로서. 언니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며칠 후,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언니네 집에 가보니 거실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몽이와 비슷한 갈색 털의 강아지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언니 이게? 응. 어제 보호소에서 데려왔어. 이름은 별이야. 별이? 응. 하늘의 별이 된 남편을 기억하면서 살려고. 별이는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언니는 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강아지야. 남편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제 앞을 보고 살 거야.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현재를 살아갈 거야. 저는 언니를 안아줬습니다. 언니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죄까지 밝히는 용기.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계속 사랑하는 힘. 그 모든 걸 가진 사람.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지금 법률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일입니다. 판사 시절의 경험을 나누고 정의를 실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죠. 저는 여전히 언니 옆집에 살면서 매일 아침 함께 별이 산책을 시킵니다. 가끔 언니가 말해요. 영희야, 고마워. 그때 내 곁을 지켜줘서. 저는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우린 20년 넘게 이웃이잖아. 친구잖아.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정의란 완벽한 게 아니라는 것. 사랑이란 맹목적인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용기란 진실을 마주하는 거라는 것. 언니는 남편의 죄를 세상에 알렸지만 그 사랑까지 버리진 않았어요. 그게 바로 진짜 판결이었습니다. 법정이 아닌 한 여자의 가슴에서 내려진 판결. 유죄이지만 용서합니다. 죄인이지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영원히 유효할 것입니다.
오늘도 언니는 별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짓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동진 씨도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용기를 그리고 아내의 용서를 떠올리며.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아픈 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용기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